육차시 팔경구곡. 오늘은 팔경구곡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팔경구곡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팔경구곡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팔경구곡의 이해. 팔경구곡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이념이었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 경관으로 한 지역의 절승지를 선정하고 명명하여 연계 경관을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양 팔경을 비롯하여 관동 팔경, 관서 팔경, 양산 팔경 등 팔경으로 명명된 아름다운 경승지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대표적인 팔경이라 할 수 있는 단양 팔경은 도담 삼봉과 사이남을 비롯해 성문, 구담봉, 옥순봉,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등 8곳의 경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형의 훼손이 많은 곳을 제외한 도담 삼봉, 사이남, 성문, 구담봉, 옥순봉 등 5곳이 현재 국가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곡 또한 연계 경관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문화 경관으로 주자의 무의구곡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주자의 무의도가는 무의산 계곡 주변의 아름다운 명승지인 승진동, 옥녀봉, 선기암, 금계암, 철적정, 선장봉, 석당사, 고루암, 신촌시 등 구곡의 절승처 경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구곡은 조선조 유교 문화의 융성과 함께 우리나라 산하의 경관에도 구곡을 명명하여 화양구곡, 선유구곡, 죽계구곡, 벽계구곡, 복례구곡 등 많은 구곡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곡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구곡의 명명과 함께 그들이 그 경관을 보고 느낀 감상을 문자로 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현재까지도 암각으로 각자되어 전해지거나 편액과 고문원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경구곡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팔경구곡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팔경구곡 사례지. 그럼 먼저 단양 도담 삼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44호로 지정된 단양 도담 삼봉은 크게 다음의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담 삼봉은 조선시대에 이미 잘 알려진 명소였기 때문에 옛 문헌에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단양군 산천조에서 도담은 군 북쪽 24리에 있다. 새 바위가 뾰족하게 못 한가운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택리지의 복거 총론 산수편에서는 한강 상류에 위치한 영춘, 단양, 청풍, 제천 등 4군의 산수를 말하면서 빼어난 산과 시내, 기암과 골짜기의 경치로 이담 삼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담 삼석이란 도담과 구담, 그리고 상서남과 중서남, 하서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담 삼봉은 고지도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해동지도에는 상진나루, 즉 남한강 가운데 도담이 표시되어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상진나루가 가운데 은주암과 도담이 그 양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72년 지방지도에는 도담리의 맞은편에 뚜렷하게 3개의 봉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담 삼봉은 이황이 단양군수로 부임해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퇴계 이황은 단양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단양군수로 부임한 것도 단양의 빼어난 경치 때문에 스스로 청해서 부임한 것입니다. 단양군 내에는 명승지가 많았는데 이황은 그 중에서도 도담 삼봉을 가장 으뜸이라 했으며 아름다운 경승지를 보고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또한 도담 삼봉은 황준량, 홍이상, 김정희, 김홍도, 이방운 등의 시인 묵객들이 시와 그림을 많이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한 개국공신 정도전 역시 도담 삼봉을 즐겨 찾았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장자방 역할을 했던 정도전은 도담의 경치를 좋아하여 젊은 시절 이곳에서 오랫동안 청유했고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한 것도 도담 삼봉에서 연유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정도전은 삼봉에 얽힌 전설의 인물로도 전해지는데요. 옛날 강원도 정상군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내려와 지금의 도담 삼봉이 되었기 때문에 단양에서는 정성군에 매년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 정도전이 우리가 삼봉을 정선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오.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고 있어 아무 쓸데없는 봉우리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니 필요하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여 이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도담 삼봉은 아름다운 산수를 지극히 사랑한 우리 선조들의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승화된 팔경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 절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담 삼봉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원추 모양의 기암인데요. 단양 시내에서 제천 방향으로 3km 정도 남한강을 따라가면 맑은 물이 굽이치는 강 한가운데에 솟은 3개의 봉우리가 있는 도담 삼봉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각각 남과 북에 낮은 봉우리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봉은 장군 같은 늠름한 형상을 하고 있어 주봉이라 부르기도 하고 남쪽의 남봉은 교태 어린 여인에 비유되어 첩봉 또는 딸봉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의 북봉은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처봉 혹은 아들봉이라고 합니다. 중봉에는 현재 삼도정이라는 육각 정자가 서 있는데 새 봉우리와 어울려 한층 더 경과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삼도정은 1766년 단양군수로 부임했던 조정세가 처음으로 이곳에 정자를 짓고 능영정이라 이름 지었었는데 이후 1900년대에 김도성에 의해 사각 정자가 목조 거물로 지어져 빼어난 모습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72년 대홍수로 유실되어 1976년 콘크리트로 다시 지은 정자가 바로 삼도정입니다. 이번에는 단양 사이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47호로 지정된 단양 사이남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사이남은 역동 우탁에 의해 명명된 경승인데요. 고려 말 정주학의 대가였던 우탁은 단양군 현곡면 적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충렬왕 4년에 항공진사가 되어 관직에 나간 후 여러 직에 보임되었습니다. 충선왕이 부왕의 후궁인 숙창원비와 통관하자 당시 감찰 규정이었던 역동은 흰옷을 입고 도끼를 든 채 궁궐에 들어가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을 때는 목을 쳐도 좋다는 이른바 지부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초재와 같이 생각하고 군주의 비행을 직관한 역동의 기계와 충의를 본 충선왕은 부끄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탁은 강직한 성품을 지닌 선비였는데요. 그는 사인이라는 관직에 있을 때 사인함 근처에 초막을 짓고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종 때 단양군수로 부임한 임재광이 우탁을 기리기 위해 이 바위를 사인함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사인함에는 청산에 눈 녹인 바람을 빌어다가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라는 우탁의 탄로가 이수를 적은 시비와 기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함은 지리적 표지로 강하게 인지되는 대상이어서 대동여지도와 해동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지도서에 의하면 사인함은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운계의 북쪽 들판 상류와 서남 사이를 산 하나와 흐르는 물이 가로막아 동서로 깊고 큰 골짜기를 이룬다. 계곡을 굽어보며 겹겹이 쌓인 절벽의 높이가 48에서 49길이고 둘레는 15에서 16아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인함을 본 추사 김정희는 속된 정과 평범한 느낌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없다며 하늘이 내린 그림이라고 경탄했는데요. 추사 외에도 사인함의 성경을 묘사한 시문은 매우 많습니다. 신광수의 단산별곡, 한진호의 도담행정기, 오대익의 운선구곡가 등이 사인함의 비경을 담고 있으며 김홍도와 이방운 등 조선의 이름난 화가들도 아름다운 절경을 화폭의 진경산수의 필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인함은 마치 해금강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석벽으로 깎아지른 듯 하늘을 향해 뻗은 수직의 바위가 거대한 단해를 이루고 암벽의 정수리에는 늘 푸른 창송이 꼿꼿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사인함은 기품이 넘치는 장엄하고 우뚝한 자태를 자랑하는데요. 바둑판 모양이 선연한 암벽의 격자 무늬와 푸른 노송의 어우러짐은 기묘한 조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계천의 맑은 물이 푸르고 영롱한 옥색 여울이 되어 기암 절벽을 안고 도는 수려한 풍광으로 이름난 운선구곡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인함을 지질학적으로 보면 석회암 지대의 관입한 화강암이 하편의 반석 위에 세워진 병풍 모양의 수직 전리로 다양한 색깔로 드러난 수직 수평의 전리면이 마치 수많은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비경을 지닌 사인함은 옛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이곳을 찾는 탐방객까지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구천동 1사대 1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55호로 지정된 무주구천동 1사대 1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는 진안, 장수와 함께 무진장으로 불리는 전라북도의 산간 오지로 북한의 삼수갑산과 함께 깊은 산골의 대명사로 우리나라 산골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구천동 계곡은 그 옛날 신라와 백제의 경계였던 낮의 통문이 위치한 설천면 소천리에서부터 삼곡리를 지나 덕유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곡을 말하며 그 길이는 무려 30km에 이릅니다. 이처럼 길게 형성된 구천동 계곡은 굽이치는 물과 깎아지른 석벽, 울창한 송림 등 곳곳에 많은 비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승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명칭과 수식어도 많습니다. 계곡 내에 있는 아름다운 절승지 33곳을 표현한 구천동 33경은 구천구비를 돌아간다는 계곡의 구비구비에 학소대, 일사대, 추월담, 수심대, 수경대, 인월담, 청류동, 구월담, 금포탄, 청류계, 구천폭포 등의 경승이 늘어서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의 아름다움에 취한 송병선이 주자가 경영했다는 무의구곡을 모방하여 계곡의 명소 9곳을 선정해 무계구곡이라 불렀는데요. 무계구곡은 구천동 33경 중 계곡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경승에 설정한 영계경관으로 일사대는 제4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사대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한 바위에는 무의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신선이 사는 무의의 동천이란 의미로 성리학을 중시한 송병선이 주자를 흠모하여 주자가 귀거래한 후 은일 생활을 했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송병선은 일사대에 은거하며 서벽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했는데요. 송병선은 송시열의 후손으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일찍이 서연과 경연관의 벼슬을 받았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로지 고향에서 학문에만 전념하고 구한말 쇠퇴하는 구군을 주시하며 지냈는데요. 그는 고종의 스승을 지내기도 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고종으로부터 18번이나 대사헌의 벼슬을 받았으나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춘추대의의 선비 정신을 지녔던 송병선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통탄했으며 1905년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을사조약으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소를 올려 나라를 팔아먹은 적신들의 죄를 엄히 다스리고 조약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임금 앞에 나아가 폐하의 앞자리가 곧 제가 죽을 자리이니 주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뜻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1905년 유소를 쓰고 자제, 문생, 전국 유림에게 고하는 유서를 만든 다음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송병선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된 위기에도 굳건히 절의를 지키다 순자란 우국지사였습니다. 무주를 중심으로 한 이 고장 선비들은 대나무와 같은 기계로 절의를 지키고 순국한 송병선을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 즉 동방일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일사대라는 명칭은 동방일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푸른 바위에 깨끗하고 의연한 모습이 마치 송병선의 기품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구천동 파회 및 수심대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구천동 파회 및 수심대 일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당천 계곡은 석양 안산암 지대에 발달한 지형으로 잘리고 깎이고 마모되어 이루어진 암석들로 구천동의 절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파회와 수심대는 원당천이 사행하는 과정에서 침식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파회는 제통문에서 상류로 11km 정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구천동 3대 명소 중 하나로 구천동 33경 중 제11경이자 구천동 무계구곡의 제9곡입니다. 이곳은 물이 돌아 나가는 곳이라 하여 수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것을 전문 용어로 감입공류 또는 감입사행이라고 하는데 마치 긴 뱀이 몸을 한껏 또아리를 들어 커다랗게 S자형을 그리며 나아가듯 하천이 산자락을 감고 휘돌아 흘러가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천이 공류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 주변의 지세가 침식으로 절벽과 같은 수직적 요소를 강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빼어난 경관을 형성합니다. 파회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 틈에는 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분재처럼 자라고 있는데요. 천년송이라 불리는 이 소나무는 파회의 중요한 경관 요소로 신라시대에 일지대사가 바위 틈에 꽂아놓은 가지가 자라
천년을 이어왔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파회에서 이어지는 계곡의 상류에는 수심대가 있는데요. 구천동의 제12경으로 파회로부터 약 600m 상류에 있습니다. 수심대는 일지대사가 이곳에 흐르는 맑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돌을 깨우쳤다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곳은 기암괴석이 절벽을 이루고 병풍처럼 두른 모습이 금강산을 연상시킨다 하여 소금강 또는 금강봉이라고 부를 만큼 경관이 빼어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육찰시 8경 구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